2025년 제23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 시험을 준비하시는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1교시 과목에 해당하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그리고 사회복지 조사론에 대해서 공감 수험서를 집필하고 그 수험서에 기반을 해서 여러분들의 합격을 보장하기 위해 양질의 강의를 진행해야지라고 각오하고 있는 김유경입니다. 저는 현재 공무원 수험학원인 공단기에서요. 사회복지학회론 대표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관련 과목들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합격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과목별, 즉 제가 맡고 있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그리고 조사론에 대해서 과목별 필수 개념들을 누구보다 쉽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풍부한 예시들을 들어 설명하고자 할 거예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유쾌한 목소리와 템포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따라가기에 덜 지루하도록 안내할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시험 합격을 위해서는 우리가 암기해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8과목이나 되는 이 많은 내용들을 다 암기하려니 너무 머리가 터집니다. 자, 근데 그중에서도 암기할 내용이 가장 많은, 즉 기초 개념들이 와장창 들어가고 각 개념들의 정확한 의미를 구별하는 게 시험의 포인트가 가장 많이 되는 과목이 바로 1교시 기초 과목인 기초 이론 과목인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그리고 조사론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조사론 과목에서 필수 암기 사항을 좀 더 빨리 암기할 수 있는 정말 꿀팁들을 대방출할 계획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강의를 통해서 온전히 저를 흡수하시고 김유경이 아는 거 내가 다 가져가야지 라는 그런 욕심을 엄청 부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나는 2025년 23회 시험 단박에 합격하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목표의식과 불타고 이글거리는 눈빛과 집중력을 장착하시고 수험서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필기 도구 준비하십니다. 자, 그래서 수험서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꿀팁들, 수험서에 없는 꿀팁들 많이 얘기할 거거든요. 그런 거 바로바로 받아들이면서 별표 치시고 현관펜 그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수험서가 되도록, 그리고 이 강의가 여러분들의 합격을 보장하는 여러분들의 가장 직진 노선이 되도록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어떤 강의를 들을 때보다 즐겁고 유쾌하게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길 끝에서 2025년 합격을 꼭 만나실 수 있도록 저 진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거든요. 저의 최선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의 명확한 목표를 2025년에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목표의식과 열정을 가지고 집중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최선과 저의 최선이 만나 내년도 여러분들의 합격을 만들어내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과목에 대한 전체적인 OT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서 11장까지 총 11개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중에 1장은 인간 발달이 뭔가, 그래서 발달의 개념, 발달의 특징, 발달의 원리 이런 것들을 얘기를 일단 합니다. 자, 그런 걸 우리가 발달의 특징이다라는 말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인간 발달은 이런 개념인데 얘랑 되게 비슷한 의미로 이런 개념, 이런 개념, 이런 개념이 있는데 얘네들은 발달하고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을까를 다루는 내용으로 두 번째 내용이 구성이 돼요. 그리고 이때 요거 이게 너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성장과 성숙과 학습, 요게 발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다루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왜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인간 행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걸까? 그리고 인간 행동을 이해시키는 이론들을 우리가 인간 발달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 우리가 인간 발달에 대한 이론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이에요. 혹은 사회복지 실천에 기여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어떤 점에서 유용한가, 어떤 측면에 기여를 하는가를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자, 그래서 인간 발달하고 관련해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주제는 발달이 뭔가, 발달이 어떤 특징을 갖는가, 이게 탑이고요. 그 외에 가끔 나오는 두 개의 테마가 유사용어와의 비교, 그리고 인간 발달 이론의 유용성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골라내는 문제, 요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장에서는요, 2022년, 2023년에 각각 3문제가 나왔고요. 올해 2024년에는 조금 출제 비중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한 문제가 여기서 출제가 됐습니다. 보통 이렇게 한 문제가 출제가 될 때는 주로 이 인간 발달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있고 올해도 그랬습니다. 자, 2장이에요. 자, 2장부터는 우리 인간 발달 이론이 왜 공부할 필요가 있는지 아까 유용성 얘기했잖아요. 그럼 공부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2장부터 7장까지는 인간 발달 이론 그리고 인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체계의 영향에 관한 관점이나 이론까지를 다루게 돼요. 2, 3, 4, 5, 6, 7장까지 총 6개의 장이 이론과 관점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보통 이론은 이론의 핵심을 담아내는 핵심적 개념들이 있고요. 각각의 개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 시험에서도 주로는 그것을 포인트로 하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이론에 대한 개념 이해를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그걸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넙죽넙죽 그것을 받아서 정확하게 다른 개념과의 차이를 구별해가면서 정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정신역동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정신 내면에 그 이유가 있다라고 보는 이론들을 우리가 정신 역동 이론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역동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다이내믹하다는 거거든요. 내 마음속에 무언가가 계속 이렇게 막 다이내믹해요. 갈등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 마음에 막 갈등이 일렁거려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동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인간 행동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신 내면에 있고 그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계속 갈등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막 이렇거든. 이렇게 설명하는 정신역동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프로이트고요. 프로이트는 우리가 정신분석 이론이라는 건 사실 거의 상식적인 수준이라 이 타이틀까지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의 기본적인 입장은 무엇이고 정신분석의 핵심적인 개념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 개념들의 의미는 어떻게 되고 특징은 어떻게 되는가 이게 첫 번째 테마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이트는요. 내 마음속의 갈등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이 역동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이런 갈등이나 불안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정신적인 균형, 심리적인 균형을 자꾸 흔들흔들하게 해요. 자, 그래서 그 불안과 갈등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 디펜스하기 위해 내 마음속에 작동시키게 되는 메커니즘이 있는데 이 디펜스 메커니즘을 방어기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방어기제가 뭐고 방어기제가 어떤 특징을 가지며 우리가 내 마음속의 갈등과 불안으로부터 나를 방어하기 위해 구사 혹은 작동시키게 되는 대표적인 방어기제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실제 사례들을 놓고 각 사례가 어떤 방어기제 유형과 연결이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묻는 문제가 시험 문제에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 이 내용들을 2장에서 다룬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2장에서 출제된 문제는요. 2021, 2023, 2024 모두 한 문제씩이었고요. 상대적으로 프로이트 정신분석 이론의 개념적인 것보다 방어기제 쪽 시험 문제가 조금 더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방어기제를 한 20개 넘게 여러분들이 서로 구별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방어기제의 개념 구분 그리고 대표적인 사례 연결이 중요하다라고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이트만 정신역동 이론가인가? 아니에요. 프로이트 외에도 근본적으로 우리 행동의 기본적인 원인은 마음속에 있어요. 심리 내면에 있어요. 라고 주장했던 다만 그 심리 내면에 무엇이 우리 행동을 좌지우지하는가에 대해서는 프로이트하고 조금 내용이 다른 이론가들이 있는데요. 자, 이 이론가들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들 에릭슨, 융, 아들러입니다. 자, 공통점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 세 명의 공통점. 자, 이름이 이응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2장에서부터 7장까지 총 6개 챕터에 많은 이론가들이 등장을 해요. 10명이 넘는 이론가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응으로 시작되는 다른 이론가는 없어요. 자, 그래서 정신 역동 이론의 프로이트는 기본인 거고 이건 디폴트예요. 그리고 플러스 이응, 이응이 해당한다. 그래서 에릭슨, 융,
아들러 이론이 해당하고요. 시험에서는 에릭슨 하나, 융 하나, 아들러 하나 아주 사이좋게 골고루 한 문제씩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2년에도 2023년에도 2024년에도 3장에서는 각 이론에 하나씩 해서 3문제씩이 아주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으니 여러분들 아주 골고루 각 이론의 핵심적인 개념과 특징들을 구분을 하시는 게 중요할 거예요. 자, 에릭슨의 이론은 심리사회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혹은 이거를 자아심리 이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융은 분석심리 이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정신 분석이었는데요. 이 정신과 심리는 사실 영어 표현이 같거든요. 자, 그러니까 분석심리나 정신 분석이나 그러니까 말의 표현이 앞뒤가 다를 뿐이지 비슷한 것 같지만 이론의 명칭은 명확히 구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융은 정신 분석이 아니라 분석 심리다라는 걸 이렇게 암기를 하세요. 융입니다. 분석 심리 이론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융은 분석 심리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 이렇게 가장 기본적으로 이론가와 이론의 명칭이 바로 연결되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아지 이름이라든지 내가 사랑하는 친구의 닉네임을 이렇게 잡으세요. 애심이. 그러니까 애심아 이렇게 잡으세요. 에릭슨은 심리사회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가 OT 강의이긴 하지만은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쏙쏙쏙쏙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OT 가볍게 들어야지라고 그냥 잊지 마시고요. 지금 외울 수 있는 건 외우세요. 애심이 해서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들러의 개인 심리 이론이 있습니다. 아, 개 이렇게 외우세요. 아, 개. 아, 개. 애심아. 내 친구 애심이야. 아, 걔가 애심이었어? 아들러는 개인 심리 이론입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은 3장 수업에서 다시 다루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정신역동 이론 지나갑니다. 자, 누가 있었죠? 프로이트, 에릭슨, 융. 아들러가 정신역동 이론가에 해당합니다. 프로이드는 정신분석 이론, 아들러는 개인심리 이론, 융은 분석심리 이론이고요. 애심이, 에릭슨은 심리사회 이론이었어요. 자, 이번에는요. 행동주의 이론으로 갑니다. 행동주의 이론은 4글자로 줄여서 학습 이론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행동주의 이론은 정신역동 이론하고는 다르게 인간 행동의 주된 원인은 심리 내면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둘러싼 외적인 환경 혹은 환경의 자극이다 해서 이것을 외적인 자극이 주된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행동주의 이론의 가장 핵심 키워드를 딱 하나만 골라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환경이라는 단어를 떠올려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행동주의 이론의 기본적인 특징은 어떻게 되는가를 간단히 살펴보고 난 후에 행동주의에도 대표적인 이론가 3인방이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시는 분은 캐나다 학자인 반두라의 그 사회학습 이론이라고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이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혹은 스키너의 행동주의 이론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오고요. 상대적으로 출제 비중이 떨어지는 것은 가장 앞선 선두주자였던 러시아의 학자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입니다. 자, 근데 이제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는 아무래도 출제 비중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스킵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 안 하고 넘어갈 때가 있어서 가끔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여기서 또 많이 미끄러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렇지만 우리가 고득점으로 합격을 하나 60점 간신히 넘겨서 합격을 하나 뭐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성비를 생각한다면 일단 반두라가 최고, 그 다음 스키너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너무 여유가 없다 싶을 때는 이 2개는 패스를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파블로프는 고전적 조건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스키너가 조작적 조건화를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조건화한다라는 건 행동을 새롭게 학습한다라는 얘기예요. 새로운 행동을 학습하는 걸 3글자로는 조건화, 4글자로는 조건 형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영어로는 컨디셔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원래는 파블로프가 조건화의 원리를 얘기했는데 나중에 미국의 학자인 스키너가 새로운 학습 원리인 조작적 조건화를 얘기하면서
졸지의 원조였던 파블로프는 고전으로 밀려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블로프의 조건화는 고정적 조건화다라고 분류를 하고요. 스키너는 조작적 조건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캐나다 학자인 반두라가 다시 또 학습의 틈새를 공략합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조건화 원리로 대리적 조건화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실제 반두라의 시험은 대리적 조건화라는 말보다는 사회학습 이론이라는 타이틀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뭐 시험에서는 대리학습, 대리강화 혹은 대리적 조건화라는 표현이 선지 중에 하나로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학자 이름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름이 딱딱 입에 붙지를 않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이론을 공부할 때는 학자 이름 자체가 명확하게 숙지가 되는 것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일단 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치킨을 먹고 싶어요. 친구랑 치킨을 시키려고 하는데 친구가 치킨을 2마리를 시키겠대요. 자, 더블로 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말합니다. 더블로 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어서 시키죠? 어서 시키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는 아우, 야, 2개 너무 많아. 난 반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블로 고! 시키죠? 난 반대. 자, 그래서 파블로, 따블로예요. 파블로프는 고, 전적 조건하고요. 어서 시키죠. 스키너는 조, 작적 조건합니다. 반대! 반두라는 대리적 조건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기초적인 골격의 주된 타이틀을 빨리빨리 숙지를 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입니다. 자, 우리가 정신 얘기했고요. 행동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인지로 가도록 할게요. 자,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청소년이 그 문제를 이해하고 푸는 것과 아주 어린아이들이 그 문제를 이해하고 푸는 거는 다르죠. 자, 그래서 인지, 같은 상황, 같은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접근하는 방식은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같은 문제에 대해서 요렇게 사고했던 친구가, 요렇게입니다. 요렇게 사고했던 친구가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 요런 방식의 사고를 하는 것까지 이르는가, 이거를 인지가 어떤 과정과 절차로 발달하는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인지가 발달하는 단계와 과정을 얘기했던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스위스 학자인 장 삐아제입니다. 자, 그래서 삐아제 이론을 인지 발달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분은 청소년기까지 4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인지가 이렇게 발달해 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5장에서는 주로 삐아제가 제시한 4단계 발달의 단계별 특징을 묻는 문제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삐아제 인지 발달 이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도덕성이라는 거는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 특정의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이 행동은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우리가 도덕적 판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상황과 행동에 대해서 도덕적 판단을 하려면 뭐가 받쳐줘야 되죠? 인지, 능력이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성을 도덕적 판단을 한다는 건 사실 인지 발달과 같이 상승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도덕적 발달이라고 하는 건 인지 발달이라는 큰 영역 안에 있는 내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애초에 삐아제도 인지 발달을 얘기하면서 그러면 특정 상황에서의 행동에 대한 도덕적 판단은 어떻게 발달하는가 해서 타율적 도덕성에서 자율적 도덕성으로 발달한다라는 이야기를 삐아제가 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단순해 보이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 미국의 학자였던 콜버그가 보기에 타율과 자율로 도덕성을 구분하는 건 너무 단순하다. 그리고 삐아제의 도덕성 판단에 대한 연구 방법도 너무 단순하다. 자, 그래서 실제 사람들이 딜레마를 느낄 수 있는 가상의 사례 속에서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행동에 대해서 도덕적 판단은 어떤 논리로 추론하게 되는가를 그러니까 조사를 하면서 콜버그는 도덕성 발달을 단순 2단계가 아니라 6단계까지 확장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5장에서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건 삐아제 인지 발달 4단계에 대한 시험 문제고요. 그리고 좀 사이드로 어쩌다 한번 나오는 게 삐아제의 도덕성 발달, 그리고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4장의 출제 비중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요. 4장에서는 2022년, 23년, 24년 모두
두 문제씩이 아까 나왔습니다. 기억나시죠? 따블로고, 시키조, 반대라고 얘기했던 파블로프, 스키너 그리고 반두라 이론 쪽에서는 토탈 두 문제씩이 평균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에서는 2022년에는 두 문제가 나왔고요. 2023년, 2024년에는 둘 다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한 문제가 나오면 그때는 콜버그가 아니라 삐아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인본주의예요. 자, 우리가 정신, 행동, 인지까지 했잖아요. 자, 그랬더니 매슬로우라는 학자는 얘기하기를 한 사람이 인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정신만 있는 것도 아니고 행동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 사람은 인지를 갖고 있고 마음도 있고 행동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거를 따로따로 이야기하는 건 인간 이해에 적절하지 않다. 우리는 한 사람 자체를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존재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게 인간 이해에 더 중요한 접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휴머니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휴먼, 사람 자체가 중심이어야 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인본주의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인본주의 이론을 창시한 이론가를 매슬로우라고 얘기를 하고요. 매슬로우의 이론은 그러니까 인본주의 이론이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매슬로우가 인본주의를 전개를 하면서 인간의 욕구를 중심으로 이론을 개진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매슬로우가 생각할 때는 누구나 타고나는 공통의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들 중에 굉장히 강렬한 욕구는 지금 당장 충족하면 안 되는 욕구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충족하려고 하지만 덜 강렬한 욕구는 자꾸 미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덜 강렬한 욕구는 미루어서 실제로 죽을 때까지도 그 욕구를 충족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그래서 실제로 자기 삶에서 그 욕구까지를 충족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구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충족하는 욕구, 강렬한 욕구를 하위 욕구라고 얘기하고요. 거기서 조금 더 상위로 가는 욕구의 위기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매슬로우의 이론, 인본주의 이론이라고 해도 되고 욕구 위계 이론이라고 해도 되는데 시험에서는 주로 욕구 위계 이론이라는 말이 더 많이 나와요. 네, 이렇게 나와도 상관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매슬로우의 기본적인 인간관, 이 사람은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는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제시한 욕구 위계는 어떤 특징을 갖는가를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매슬로우가 인본주의 이론을 얘기했거든요. 자, 이번에는 로저스가 다시 또 인본주의 이론을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매슬로우도 로저스도요, 인간을 뭐 행동 따로, 인지 따로 이렇게 뜯어놓고 보지 말자. 그래서 인간을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존재로 보자라는 기본적인 관점을 따르는 둘 다 인본주의자고요. 그리고 둘 다 인간을 되게 아름다운 존재로, 가능성이 있어서, 즉 잠재력이 있어서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잠재력을 실현하고자 하는 경향, 이걸 줄여서 자아실현 경향성을 갖는다고 매슬로우도 로저스도 둘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둘 다 인본주의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인본주의자의 공통은 이름에 로우가 들어갑니다. 매슬로우, 로저스, 인본주의 이렇게 바로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둘 다 인본주의 이론 이렇게 해도 되는데 로저스의 인본주의 이론을 다른 용어로 얘기할 때는 현상학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현상학 이론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또 있겠죠. 그런 세세한 얘기들은요, 6장 수업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6장에서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는요, 2022년, 2023년에는 각각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매슬로우 한 문제, 로저스 한 문제겠죠? 그리고 2024년에는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2장, 3장, 4장, 5장, 6장, 5장은 보통 인간 행동 자체에 대한, 그러니까 인간 자체에 초점을 둔 그런 이론을, 그래서 정신, 행동, 인지, 통합,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를 했고요. 7장에서는 인간을 둘러싼 생태학적 환경을 보자. 그래서 우리를 둘러싼 생태학적 환경이 우리와 어떤 식으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초점을 두자라고 얘기하는
이론을 생태체계 이론이라고도 하고요. 이것을 생태체계 관점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생태체계 이론으로 나오든 생태체계 관점으로 나오든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때 생태라는 말은 환경에 초점을 둔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체계라는 말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에 초점을 둘 때 이걸 체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태체계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내가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그 사람만 보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을 둘러싼 환경 속에서 이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볼 관이죠. 보겠다라는 관점을 생태체계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인간을 둘러싼 이 생태학적 환경이라는 게 자연 환경도 있을 수 있고요. 사회적인 환경도 있잖아요. 즉 사람들 간의 관계로 구성이 된 사회적 환경이 있잖아요. 자, 근데 이제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서는 자연 환경보다는 사회 환경에 좀 더 초점을 두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는 생태체계 관점이나 생태체계 이론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체계 관점이나 사회체계 이론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회체계 관점, 사회체계 이론은 별거 없어요. 그냥 생태학적인 환경, 그러니까 자연환경과 사회환경 중에 사회체계적인 관점은 뭐예요? 사회환경에 조금 더 초점을, 범위를 좁혀서 보는 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시험에서는 어떤 타이틀로 시험 지문이 나와도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마치 우리와 긴밀하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영향을 주고받는 사회적 환경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줄이면 사회체계에는 뭐가 있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7장에서는요. 생태체계 관점 혹은 사회체계 관점의 기본적인 입장, 그리고 그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여러 가지 개념들의 의미,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시험에서 체계를 빼고 생태학 이론이라고 시험에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환경 자체에 조금 더 비중을 두는 그런 이론이라고 볼 텐데요. 그래서 이제 두 이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많을 때는 그러니까 생태체계 관점이나 생태학 이론 자체에서 나오는 문제만 한 시험에서 4문제까지 될 정도로 압도적인 우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행사를 탈탈 털어서 가장 공부했을 때 가성비가 높은 건 뭐지? 라고 하면 7장의 여기 1번 생태체계 관점과 생태학 이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보통 요즘은 한 3문제 혹은 4문제까지 나옵니다. 그 외에 인간 행동을 둘러싼 주요한 사회체계로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 문화 등이 있는데요. 자, 가족이나 집단은 실천 기술론 파트에서 또 세부적으로 다루고요. 조직은 당연히 행정론에서 다루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는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주로 다루잖아요. 그래서 인간 행동과 사회환경 시험에서는 이 앞에 있는 4가지는 어쩌다 한번 나오는 주제고요. 그래서 인행사에서는 주로 우리를 둘러싼 사회체계 중에서 문화에 초점을 둔 문제가 더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7장 공부하실 때 이 이론 진짜 공부 잘 해두셔야 되고요. 이 문화라고 하는 체계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를 좀 잘 해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7장에서 나왔던 최근 문제는요. 2022년도에는 5문제가 나왔고 2023년과 2024년 모두 6문제가 나왔습니다. 가장 많은 출제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8장인데요. 8, 9, 10, 11 이렇게 4개 챕터에서는 인간이 엄마 뱃속에서 수정되는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를 우리가 인간 발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발달 얘기했는데 발달이란 출산부터가 아니에요. 출생부터가 아니라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사망까지 연속적으로 진행된 전생애적인 변화 과정, 이걸 우리가 발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8장부터 11장까지 4개 챕터에서는요. 이 전체적인 발달 과정을 총 8개의 단계로 구분을 해서 각 챕터에서 2단계씩 발달 시기별 특성과 발달 과업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줄여서 얘기하면 생애 주기라고 얘기해요.
인간 발달의 생애 주기를 총 8단계로 풀고 있는데요. 이 각각의 단계에서 평균적으로 한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2024년 같은 경우는요. 8장에서 2문제, 9장에서 2문제, 10장에서 2문제, 11장에서 2문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각 시기별 평균 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태내기는 엄마 뱃속에서 아가가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출산까지를 태내기라고 할 거고요. 출생한 다음부터 만 2세까지의 기간을 영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시기에 어떤 발달 특징을 보이나 그리고 발달 과업은 어떻게 되는가 요걸 숙지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8장에서는 2022년에는 한 문제 그리고 2023년, 2024년에는 각각에서 한 문제에서 2문제씩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요. 유아기예요. 우리가 유아기는 시험에서 거의 모든 시험은 시험 문제가 3세에서 6세로 표기가 됩니다만 딱 한 번만 뭐라고 표기가 됐었냐면 2, 3세 유아기로. 그래서 이제 3세 이전 직전 있잖아요. 이 2, 3살 이 무렵에 초점을 둔 문제가 딱 한 문제 나왔을 뿐이고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문제였을 뿐이고 그걸 뺀 나머지 모든 문제에서 유아기는 언제나 3세에서 6세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아기 시험 문제가 나오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다니는 친구들 있잖아요. 우리 꼬마 친구들, 그 친구들의 특성을 머리에 떠올리면서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동기는 만 7세에서 11세, 12세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뭐 아동기는요. 대략 그 시기가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들 생각하면서 아동기의 특징과 발달 과업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0장에서는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다루는데요. 자, 시험마다 청소년기의 연령을 어떤 경우는 13에서 18세까지로 표기하기도 하고 13에서 19세까지 표기를 하기도 하고 13에서 24세까지 표기를 하기도 해요. 이 표기는 별로 시험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13세부터 대략 시작한다? 그러면 아이들 중고등학교 다니는 시기겠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렇게 푸시면 돼요. 물론 24세는 뭐 대학생까지를 포함을 하기는 하지만 13에서 대충 시작을 하면 요거는 청소년기고 중고등학생 생각하시면서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청년기예요. 청년기라고 시험에 나오기도 하지만 성인 초기라고 시험 문제에 나오기도 합니다. 둘은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시험에서는 20에서 34세 혹은 20에서 35세 정도로 표현이 되는데 대충 우리가 대학생 혹은 20대 혹은 30대 중반까지의 그 시기를 떠올리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9장에서 유아기 아동기에서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은 2022, 2023, 2024 모두 두 문제가 골고루 나왔고요. 이 9장 유아기 아동기가 다른 생애 주기의 단계하고 조금 차별되게 이 유아기 아동기 문제를 잘 들여다보면 얘네는 지문이, 그러니까 선지가 대체로 발달 이론가들 있잖아요. 앞에 프로이드가 제시한 발달 단계, 그 다음에 뭐 피아제가 인지 발달 단계 제시한 거, 그 다음에 에릭슨이 또 발달 단계 제시한 내용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유아기와 아동기 시험 문제는 주로는 앞에 우리가 공부했던 발달 이론가, 즉 학자들의 발달 단계 특징을 선지에 그대로 갖고 오는 그런 패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기본 2문제잖아요. 이 2문제를 득점을 하시려면 앞에 이론 쪽의 발달 단계를 좀 빠삭하게 공부를 하면 된다. 그래서 그렇게만 해도 사실 여기서 따로 공부를 하지 않아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장 아까 청소년기, 청년기는요. 2023년만 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2022년하고 2024년에는 각각 두 문제가 아니라 합쳐서 2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에도 2문제, 2024년에도 2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 단계예요. 중년기입니다. 중년기는 40에서 64세 정도로 표현이 되지만 연령 표기가 조금씩 그때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대략 이때는 중년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시험에서는 간혹 이것을 중장년기 내지는 장년기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표현이 조금 달라지더라도 대충 연령대를 보시면서 중년기 문제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65세 이상은 노년기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고요. 2022년에는 한 문제, 23년, 2024년에는 각각 두 문제씩이 11장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 단계별 특징과 발달과 문제가 주로 나오고 그리고 선지를 구성할 때 이론과 연동되는 선지들이 꽤 많기 때문에 앞부분의 이론 내용을 잘 공부를 해야 뒷부분의 생애주기 문제도 커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의 고득점의 비결은 뭐다? 이론을 제대로 숙지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출제 문제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2장에서부터 6장까지 인간의 정신, 인간의 행동, 인간의 인지, 인간 자체에 대한 이론을 다루는 이론가들이 쭉 있었습니다. 자, 우리 쭉 떠올려 볼까요? 정신역동이론가에는 프로이트, 이응 해서 에릭슨, 융, 아들러가 있었고요. 행동주의는 제가 아까 따블로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시키죠, 반대 해서 파블로프, 스키너, 반두라가 있었습니다. 인지발달은 피아제와 콜버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메슬로우, 로저스, 인본주의자들이 있었어요. 대략 10명 정도, 한 11명 정도의 이론가들이 있잖아요. 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최근 문제에서는요. 한 문제에서 여러 이론가들의 이론적인 입장을 비교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이론가들의 주요 개념을 비교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종합 문제가 한 문제씩 보통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우리 8장에서 11장까지 태내기부터 노년기까지 있잖아요. 요것도 한 문제 안에서 각 단계별 특징 혹은 각 단계별 발달 과업을 옳게 연결한 거, 옳지 않게 연결한 거를 구분하는 문제가 종합적으로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25문제 중에서 대충 2문제는 이론 종합 문제, 그 다음에 생애주기 종합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 대한 전체 내용에 대한 OT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드린 귀한 36분이라는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OT에서 말씀드린 기본적인 팁들을 어디다 적어주시고 설거지를 하거나 운전을 하거나 걷거나 요럴 때 문득문득 따블로고 어서 시키죠. 난 반대. 이응. 애심아. 뭐 이런 거 있잖아. 아, 개. 융분. 지금 제가 뭐 얘기하는지 다 아시죠? 그래서 로저스, 인본. 이런 것들을 좀 중얼중얼 하시면서 입에 딱 붙고 그 다음에 세부 내용으로 챕터별 강의를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랑 어떻게 해야 되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마스터하러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렛츠 고!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